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없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전술 핵탄두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핵 공중폭발 시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7차 핵실험 예고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한미 해군이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최근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잇따라 교체된 것이 외교 일정 조율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외교안보 총괄 책임자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18 유가족 단체와 피해자에 사과하고 싶다며 입국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인천공항에서 입국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없앤 그런 교과서에 대해서 사용을 승인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었습니다.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쓰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 모든 초등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서술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일제강점기 징병에 대해서 지원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동원됐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제성을 희석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가기 결정을 통해서 교과서에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을 사실상 쓰지 못하게 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그리고 위안부 관련 기술은 이번에도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일본의 전국 초등학교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정리가 되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해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설이 불거졌습니다.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을 차례로 교체한 데 이어서 외교라인 쇄신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비서관급 2명이 사실상 경질됐는데 총괄 책임자가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면서 김 실장 교체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방미 일정, 의제 조율 과정에서 미국 측의 공문이나 요청을 수차례 누락했고, 앞서 외국 정상들의 친전 등이 실시간으로 보고되지 않는 등 실책이 쌓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국내로 들어온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뉴욕에서 출발한 비행편을 타고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입국 직후 자신은 죄인이라며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수사를 받고 나와서 5.18 유가족 단체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유아인 씨를 재소환합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조만간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유 씨는 어제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에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게 된 점을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씨는 재작년과 지난해 2년 동안 프로포폴을 모두 100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조사에서 정확한 투약 횟수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어제 핵 습격을 가정해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 시범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부전선의 미사일 부대에서 어제 중요 화력 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을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 교육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 대 지상 전술 탄도미사일 2발에 모의 핵 전투부를 장착하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 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 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 폭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북한이 전술핵탄두로 추정되는 화산 31의 모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화산 31로 이름 붙인 핵탄두 추정 물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여러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예시 그림과 함께 전시됐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체적으로 국방색 바탕에 앞부분만 붉게색 칠한 화산 31의 탄두는 직경이 500mm 미만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포함해서 다양한 무기 체계에 탑재하기 위해 크기를 표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의 방한은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 입항 이후 6개월 만이고 5천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 니미츠함은 길이 333m, 폭 77m의 축구장 3배 넓이인 비행갑판에 항공기 70여 대를 싣고 있습니다.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 제11 항모강습단은 어제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 최영함 등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 제11 항모강습단장은 오늘 니미츠함에서 선상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에서 출항한 한미일 3자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증가율을 5% 아래로 묶기로 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나 부당한 보조금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건전 재정 유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 638조 7천억 원에서 증가율을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은 670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과 경제안보,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에 예산이 중점 투입됩니다.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 등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강화 등에도 재정이 투입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부당 불편하게 지급된 보조금 등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100조 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재량 지출도 10% 이상 감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 요구안을 받아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대감과 함께 채권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내릴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이후 우리나라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내렸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주 만에 1%포인트 가까이 내렸습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금리도, 전세자금 대출의 지표인 은행채 2년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출금리 인하는 은행채 금리 하락 등 조달 비용 하락과 금융권의 상생 금융 확대에 따른 상품금리 인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채권 금리가 급격히 내린 데는 뒤바뀐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한몫했습니다. 애초 이번 달 빅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며 채권 금리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였는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의 여파로 예상보다 완화된 베이비 스텝을 취하며 오히려 금리가 하락했고 투자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채권에 투자 자금이 몰려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금리도 역시 당분간 계속 하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개별 은행의 위기가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 문제로 확산할 경우 현금 확보를 위한 채권 투매가 다시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대출금리 하락세에도 여전히 금리 급등의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재작년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이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1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보면 재작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액은 5,202만 원입니다. 대출 규모가 5천만 원을 넘어선 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증가율은 1년 전보다 7% 늘어나는 데 그쳐 2020년 10.3%보다 둔화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특정 가상자산이나 투자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내세울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상반기 동안 투자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와 문자로 개인에게 접근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투자를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조금 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고 조선인 강제 동원해서 강제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수위와 결을 보면 조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일본 정부에 직접 사과를 촉구하라고 했고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면서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본 정부가 한일 회담 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면서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여야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일본 문부고 학생이 오늘 강제징용 표현에서 강제라는 표현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구려관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 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국제적인 흐름이나 국제 우호 친선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문제이지 늘 그런 식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한일 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3시 뉴스에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없앤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 교과서 검증 내용에 대한 평가 두 분께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은 지금 어떤 생각입니까? 지금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도 밝혔지만 네. 굉장히 실망스럽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단호한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같이 풀어보자는 태도인데 네. 이것은 오히려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눈을 감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일본의 이런 우파 이런 정치 세력들 네.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들, 일본의 중도 세력들, 또 네. 일본의 친한적 여론들을 결집시켜서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사과를 촉구해야 하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올해만 되온 사안이 아니라 매년 거듭되어 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 표현 수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해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부가 대응하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네. 뭐 일본 대사를 초치한다거나 또 예.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현명한 대응책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이번에 대일 외교를 통해서 정부 여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리고 성의 있는 호응이 곧 있을 것이다라고만 얘기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네. 결국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문제까지도 지금 파장이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대사의 초치는 물론이려니와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본인으로부터 직접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여야 의원들이 논의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대통령실에서 결단하고 대통령께서 긴급 기자회견이라도 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과연 한일 정상회담에서 뭘 얻어왔냐라는 것에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대통령이 내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확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한다고요? 네, 저희는 예정된 수순대로 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다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까? 일단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답답한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야당과 일부 몇몇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각 대학생들과 교수진들까지 전국적으로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 TK, 또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지식인과 학생들마저도 들고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서 좀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저희들이 뭐 한일 의원 연맹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죠.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일본에도 일본 말로 네트 우익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우익이라고 혐한, 혐중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산케이 신문도 그중에 한 부류고 그런 양상들이 최근에 일본의 우파의 결집으로 나타나고 그게 이제 군국주의에 대한 양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은 일본 내에서도 치열한 서로 세력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약간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그런 행보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때 오히려 일본 문화에 우리를 개방함으로써 오히려 한류를 일본에 수출하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거든요. 아직 청와대 입장, 공식 입장은 나오진 않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아니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예. 정상회담 이후에 있는 네. 과정이겠습니다만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과정입니다. 예. 되풀이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이번에 매번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본에 대해서 걸기하고 일본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지만 네. 중요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런 데 대한 일본 국민 전체가 일본 국민의 다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대성을 인식하고 네. 또 일본 내 정치 세력이 바뀌어서 정치 판도가 바뀌어서 정말 이런 문제를 직시하는 그런 정치 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그 도덕적 리더십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예. 이미 우리가 일본군 위안 강제동원 위안부 예. 결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국제 여론도 동원하고 해서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이끌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고민호 최고위원님, 자, 대통령실 아직 입장이 안 나왔어요.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요. 어떤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최영두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변인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 발표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오늘 바로 즉각적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지 않고서는 네. 진심을 믿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네. 매번 일본은 이러한 행태를 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단어, 그러니까 고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달라졌다. 네. 우리는 많은 것을 퍼줬고 곧 성의 있는 호응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이 사실 자체가 전제 자체가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네. 더더욱 즉각적인 대통령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하나 더 붙이면은 예,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말이 안 되고 네. 지금 결국 문제는 우리 강제징용당했던 우리 국민들의 예. 피해 배상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국가는 그걸 이행을 해야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 문제를 그 현금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금화를 네. 하지 못하면은 피해 배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은 것이고 우리가 한일 관계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예. 그 문제는 계속 진행하는 알겠습니다. 아니,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만 것처럼 이제 우리가 푸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방일은 강제동원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들까지도 모든 그 일본으로부터의 청구서를 한 보따리 갖고 오신 건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민주당 주장이죠. 그런 네.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면 그건 바로 전해드리고요. 항상 일본이 여야가 한 주장하는 목소리를 이야기죠. 내야 한다라는 목소리 그렇습니다. 두 네. 분이 같이 하셨으니까 어떤 목소리 나올지 보겠습니다. 여야 당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요. 지난 12일에 정광훈 목사 관련 예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가 한번 사과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북미 자유수요연합 초청 강연에 미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지정을 천하 통일을 했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파 지정은 사실 운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지정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우파 지정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뭐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미국 발언 요거 부분을 받으셨을 텐데 정광훈 목사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우파 지정을 전부 천하 통일을 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납득하기 어렵죠. 납득하기 어렵고 예. 지금 우리 김재원 최고가 너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5.18 문제는 그 사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예. 그리고 우리도 대통령실에서도 5.18 대통령 5.18 정신에서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저기서 이제 정광훈 목사를 우파 통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무슨 다시 한 번 더 뭐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내 보기에는 저 강연 자체가 이제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이제 많은 이제 재미 교포들 예.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거기서 아마 김재원 최고는 뭐 인사말처럼 한 것 같은데 예. 글쎄 난 그렇게 크게 같은 당 주목해서 소속이죠. 홍준표 시장이요. 예. 이 정도면 제명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맨날 실언하는 사람 그냥
제명하라라는 글을 올렸어요. 우파 초연화 통일이란 말은 부적절하죠. 여기에 네. 대해서는 우파가 그렇게 한 사람으로 주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을 지켜온 여러 가지 정신과 이념과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총선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자, 고민정 위원님.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광훈 목사와의 그 얘기를 인사말처럼 한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가볍게 보시던데 글쎄요. 국민의힘은 이러한 발언을 한 것까지도 다 끌어안고 가겠다. 네. 반면에 반윤을 외쳤던 분들에 네. 대해서는 전혀 포용하지 못하시면서 전광훈하고는 훨씬 더 가까운 곳이 역시 국민의힘이구나라는 네.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요. 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그 결정적 그 논리와 아주 위배되는 것인데 그것도 그냥 사과했으니까 됐어. 그냥 그렇게 휘뚜루 마뚜루 했던 당이었는가. 굉장히 좀 강한 이 원칙을 갖고 있는 당 아니었나 하고 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지도부가 대학을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1,000원 아침밥을 같이 먹었다고 했는데 사실 청년층을 좀 구애하고 또 청년층의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간 자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지금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우선 네. 연금 계획을 하고 예. 왜냐하면 연금 계획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받을 연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이 연금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근데 사실은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런 네.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노동 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50대 제가 뭐 50대 말 60대 초가 됐습니다만 우리 세대는 일자리도 많고 또 노조도 세워서 또 정치권도 많이 오고 모든 일을 다 독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세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 개혁까지도 저희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가서 청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제가 같이 안 가서 모르겠는데 예. 전원 학식 행사에 간 거죠 지금. 네, 그래서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우리 연금 계획을 하려는 목표, 또 노동 계획을 하려는 목표가 바로 우리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꿈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바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당직 개편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고민정 의원께서는?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나갈 때면 빨리 나가라. 아니면 아니다 하시는데 글쎄요. 한동훈 장관의 배포가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간에서 얘기하는 그야말로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불려지고 있는 강남 3구에 갈 것이냐. 그 정도의 배포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정치는 할 것 같습니까? 정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디로 출마하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어려운 지역구에서 한번 싸워봄직한 만큼의 이제 몸집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들도 좀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 됐죠. 정치권 등판에서 586 퇴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를 하고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이제 새롭게 인재를 영입한다는 프레임으로 홍보를 할 텐데요. 결국에는 기존 국민의힘의 정당인들은 모두 다 쫓겨나가고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도 핵심 인사에는 대부분 다 검찰 출신들이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총선을 치르는 것마저도 결국은 또다시 검찰 출신으로 선거를 이끌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좀 촬영하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할 생각 있으면 그냥 빨리 나와서 정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마 총선이 되면은 선거가 되면은 뭐 민주당도 할 거고 우리 당도 그러듯이 이제 이 총선에서 이겨야지만이 다수당이 되어야지만이 해오던 정책, 정부 여당이 해오던 정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정책적 지혜, 또 모든 그 인적 역량들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때 아마 판단이 있겠죠. 지금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모르겠는데 저도 한동안 그 어느 방송에 나가서 치어리더 같은 것이 필요하더라 했다가 한동훈 치어리더론을 제기했다고 한동안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 한동훈 장관 개인보다는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많은 강요들 중에 특별히 인지도가 높고 또 일을 잘하는 장관들, 네. 만일 이분이 나와서 우리 총선에 도움이 된다면, 총선 이런 게 후보 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일종의 대표 후보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분들이 나와주면은 이렇게 스필오버라 그래서 옆 지역으로도 지지세가 확산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치할 것들을- 거면 빨리 장관이 버리고 나와서 하는 게 낫 거다 같다라고 한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는 어때요? 생각보다 한동훈 장관이 사람들과 공감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조문을 보고 늘 하던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러나 유승민 의원의 그런 의견들도 좀 의미 있게 들을 필요가 있고 정말 하고 싶다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다각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각의 등판론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사실 어저께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직 할 일이 많다라는 답변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명 색채를 좀 덜어내는 당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당의 내용 수습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공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을 제외한 당직 개편을 한 것을 놓고서 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그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좀 물러나라. 그래서 새로 교체된 당직자들이 그동안 더 씌워진 방탄 이미지를 벗겨내고 사법 리스크와 당을 좀 분리시켜라. 사실상 총선을 앞둔 한 1년 정도가 남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한 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통합적으로 탕평적으로 가려고 했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가 대다수의 평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민석 이제 정책위의장이 되셨죠. 김민석 의장은 뭐 탕평으로 가는 모습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했지만 조홍천 의원은 아니라는 평가를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통합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냈으면 참 좋았겠지만 예. 모든 것이 100점을 맞기는 참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네. 그 지도부의 의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보시면은 사무총장 혹은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이 자리만 보시는데 그 예. 외에도 중요한 당직자들이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소위 친명이 아니라고 분류되는 의원님들로 그래서 앞으로 당이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 보면은 이 당직 개편에 대한 이러한 이견들은 저는 예견됐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큰 폭의 당직을 개편했어도 불만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네. 오히려 지도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네. 일에 좀 정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있다면서요. 네, 뭐 그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이견들이 다양한 이야기 나오겠죠. 있겠죠. 예, 뭐 조홍천 의원 얘기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 수차례 기자간담회 열어서 검찰 수사 비난하고 이 대표 두둔을 많이 했다. 수차례 방탄에 앞장섰는데 이렇게 앞장선 사무총장이 그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자, 민주당 당직 개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저희도 새 정부를 출범시켜서 이제 1년이 가까이 돼갑니다만 네. 소수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내외 상황이 참 어느 때보다 나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사실은 야당으로서는 좋은 호기거든요. 예. 이걸 뭐 호기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뭐 우리보다 못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참 내부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가 그 거대 야당 민주당의 당 대표가 억지로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스스로 걸어 나가서 구속 적부심을 받으면 영장 실사를 받으면 되는 문제를 몇 차례 그 국회를 방탄에 동원하고 했던 것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공공연한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좀 네, 짚고 가야 될 말씀하세요. 게 최근의 지지율은 보면 저희가 더 좋습니다. 예, 그거는 좀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 결국은 모든 사안들을 이재명으로 블랙홀처럼 만들려는 게 정부 여당의 의도이겠지요. 네. 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숙제일 것이고요. 네. 그것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개딸, 그러니까 개혁의 딸들입니다. 강성 지지층 문제로 좀 고심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친 비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나 보더라고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여전히 저한테도 문자 폭탄들이 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지도부 안에서는 가장 다른 말을 하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개딸이라는 단어도 수박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당원들이 고민정을 수박이라고 한다면 진짜 제가 수박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얼만큼 확신을 가질 수 있나. 개딸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원을 향해서 개딸이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개딸이네 뭐네로 볼 것이 아니라 폭력적 언행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당에는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폭탄이 과도하게 오거나 욕설이 올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일단 당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당원일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매뉴얼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매뉴얼이에요? 어떤 조치까지 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단 처음에 오면 경고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을 이제 하고요. 먼저 보내고 당직자가 그런 다음에는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윤리심판원의 징계 여부를 물을 수 있고요. 더 심각할 경우에는 이 형사고발 할 수 있게끔까지도 이 매뉴얼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준비가 돼 있군요. 네, 왜냐하면 벌써 몇 달 전부터 작년 말인지 올 초인지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이런 문자 폭탄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신고센터는 사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것이 작동하는지를 그때 이미 다 점검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쉽게도 의원님들이나 당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숙제는 좀 남아있긴 그렇군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개딸과 절연해야 한다. 그러면서 폭력적 팬덤 대책 수립을 요구했더라고요. 네네. 참 전통 있는 우리 민주당이 이런 그 개딸이냐 하는 이런 걸로 했어도 수박이냐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용어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또 의원들을 위협하고 그 행태가 잘못 옛날 홍위병 못지 않습니다. 지금 제 수도권에 지 아는 의원들 보면은 뭐 개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원 의원이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참 남의 일 같지도 않고 저게 과연 민주적인 정당에 일어날 일인가 싶은데 당 대표부터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여지를 남겨주면은 이게 아마 민주당에 큰 독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개딸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 중재자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지금 그런 의심을 살만하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의견이나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의원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게 민주적인 정당이라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마치 홍위병처럼 이탈에 들어서 괴롭히고 나중에 위협하는 것은 온당치 않죠.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정 의원님? 네,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매번 뭔가 사건이 있을 때마다 SNS 등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는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느낄 만큼 하셔야 되겠죠. 저는 대표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검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신도의 작품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죠. 그러나 조형물을 만든 작가는 20년 넘게 JMS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니 해당 작가는 정명석 씨가 성범죄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지난 2015년에도 정 씨를 찬양하며 JMS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감시한다는 의미를 담은 대검찰청의 상징 조형물, 서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든 A씨가 JMS의 신도로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범죄를 알면서도 옹호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돼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A 작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JMS 활동은 1990년대까지만 했다며 2000년대 들어서는 건강이 나빠져 나가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JMS 내부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2015년 3월 15일에 열린 JMS 총재 정명석 씨의 개인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5일까지 첨부 정명석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이 전시회 개막식에서 리본을 자르는 인물은 다름 아닌 A 작가. 본인 해명과 달리 21세기 들어서도 JMS 관련 활동을 이어갔던 겁니다. 당시 정명석 씨는 신도 성폭행으로 이미 수감돼 있던 상황. 그러나 A 작가는 정 씨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습니다. 정말 신기가 있는 그런 훌륭한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작품은 한마디로 진리와 사랑의 결정체로서 A 작가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JMS 2인자로 불리는 이른바 J언니, 정모 목사는 총재인 정명석 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자신은 정명석 씨의 성비위를 말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범죄 연관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JMS 피해자들은 정 목사 역시 명백한 공범이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야 연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피해자한테는 열심히 하다 보면 뛰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마치 자연스럽게 넘겨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최근 정 목사를 포함해 JMS 간부들을 추가로 입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불을 지핀 JMS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교 집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이들이 어디까지 수사받고 처벌에도 이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유럽연합 EU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막판에 수주간 비토권을 행사한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서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해 계속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U 주재 각국 대사들은 현지 시간 27일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해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28일 이사회에서 이런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사립학교 커버넌트 스쿨에서 현지 시간 27일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3명과 성인 3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내슈빌시 경찰은 성명을 통해 총격범은 이 학교를 나온 28살 여성으로 경찰과 교전 중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 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은 지난 2001년 설립됐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약 200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깡패 마약 잡고 있고요.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대검 부대변을 했다고 진짜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누가 의원이고 누가 장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네.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거의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나 그런 입장에서 기본권을 존중해주는 역할로 다시 시행령을 갖다가 돌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말씀드린 깡패 위중, 무고 이런 거 왜 지금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위법 무효 확인 같은 게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안박 때부터 나온 어떤 태생적인 어떤 그런 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그것이 그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 공익이 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 장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로 정순신 변호사 대검 부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무 이 언론에 대검의 부대변인을 했다고요? 저는 대검 부대변인 했다고 진짜요? 그것도 참 못하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대검의 부대변인 했다고요? 저는 처음 보는 얘기인데요. 대검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검 부대변인 김의겸 의원님. 그거 아닌가요? 이게 뭐 누가 의원이고 누가 장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장관께서 마약, 조폭, 마약 깡패, 뭐 위증무고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 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 아니요, 좋아요. 전 자, 그러면 답입니다. 오늘도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참 좋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5도 정도 웃돌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대기의 건조함도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이어 일부 남부지방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6도, 대전 3도, 광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 22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 기온이 더욱 완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